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세계 패권의 흐름과 여기에 그 세계 패권의 흐름은 해상을 중심으로 했던 패권의 흐름을 이렇게 중점적으로 이렇게 연결시켜서 알아보고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동아시아의 그 역사 속에서의 그 전쟁사 이렇게 해서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그 역사는 과거적 사실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인식 확인되는 것이며 요즘 세계 도처에서 계속되는 전쟁 속에서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 이란 현재 일고 있는 미국 이스라엘과의 전쟁 등 많은 전쟁이 세계 도처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전쟁의 역사는 그 인류 문명의 역사와 같이 한다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전쟁이 왜 일어나느냐? 욕심에 의한 전쟁일 수도 있고 보복이나 보호, 수호의 차원에서 필요악으로 일어나는 전쟁일 수도 있는데 현재 일고 있는 그 전쟁의 내면의 본질은 미중 패권 전쟁의 일환으로 전개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계 패권이라는 그 패권의 흐름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흘러왔는가 이렇게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 시간을 갖고 있는데 그 패권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한번 찾아보니까 그 헤게모니죠, 헤게모니. 헤게모니는 그 국제 관계나 특정 집단에서 한 국가나 세력이 그 압도적인 군사력, 경제력, 기술력을 바탕으로 다른 세력들을 지배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보고 현대에는 미중 간의 그 기술 및 군사력, 능력뿐만 아니라 포용적 제도와 문화가 필수적인 유지 기반이 되므로 거기에 가미된 사항으로 이렇게 패권이 대립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오늘 이 시간에 그 해상을 중심으로 한 세계 패권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먼저 살펴보고 동아시아 전쟁에 대한 내용 속에서 한번 전쟁사를 소개하고 그 다음에 결론적인 사항에서 오늘의 이 시간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해상을 중심으로 했던 세계 패권의 흐름의 역사는 현재 전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 일대, 그 호르무즈 해협 일대가 여기 지도상에서 살펴보면 그 이 일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일대를 호르무즈 해협. 그래서 그 호르무즈 해협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 이 세계 패권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그 원래 해상의 패권은 이 일대 인도양을 중심으로 해서 시작됐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고대 그 인도양 중심에 있었던 그 세계 패권을 장악했던 나라들이 그 아시리아, 고대 바벨로니아, 오늘날의 이라크를 거쳐서 그 페르시아, 지금 현재 이란이 그 이란의 전신이 페르시아인데 페르시아가 4, 6세기부터 이 일대를 장악한 상태에서 세계 해상의 패권을 처음으로 장악한 나라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페르시아에서 시작된 세계 패권의 흐름은 그 후에 지중해로 옮겨가는데 도시국가 그리스의 그 지중해를 거쳐서 대서양으로 옮겨가는 상태에서 이 지중해 그리스와 세계의 길은 로마를 통한다는 로마 제국 이 일대를 거쳐서 대서양으로 옮겨갔다고 볼 수가 있고 여기에 오늘날의 패권의 개념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그런 사항의 표현이 있는데 그게 투기디데스 함정입니다. 투기디데스 함정. 그럼 투기디데스 함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잠깐 살펴보면 그 신흥 강대국이 부상하면서 기존 강대국을 위협하는 상태로 대두될 적에 이에 기존 강대국이 불안감과 이기감을 느끼며 전쟁이 발생한다는 국제관계의 그 이론을 투기디데스 함정이라고 명명했는데 그 기원은 고대 그리스의 역사가 투기디데스가 자신의 저서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에서 그 도시국가였던 아테네와 그 아테네의 부상에 따른 스파르타의 불안감이
전쟁의 원인이었다고 분석한 데서 유리한 용어로서 소개되고 있고, 현대 국제정치에서 신흥 세력과 기존 세력 간의 갈등과 전쟁 가능성을 설명할 때 자주 인용되는 그런 시사 용어입니다. 그럼 투키디스의 함정의 주요 내용은 무엇이냐면, 역사적 기원을 살펴볼 때에 고대 그리스의 역사가 투키디스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에서 아테네가 신흥 국가로 부상하면서 스파르타의 공포심을 불러일으켰고, 이것이 전쟁을 불가피하게 만들었다고 분석하고 있는데, 이 용어를 갖다가 이렇게 대중화된 시기가 2012년도에 그 그레이엄 앨리슨 하버드대 교수가 신흥 강국과 기존 강대국 간의 갈등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하면서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진 시사용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 속에서 우리가 해상의 패권의 흐름이 이렇게 대서양으로 옮겨가는 상태에서 그 무적 함대 에스파냐, 스페인의 그 패권이 대서양으로 옮겨간 상태에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에서 19세기 후반 이후에 20세기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세계 해상의 패권은 오늘날 대서양과 태평양 양안을 갖고 있는 오늘날 미국으로 패권이 옮겨갔다고 볼 수가 있고, 오늘의 세계의 패권은 해상뿐만 아니라 육상의 모든 패권을 장악한 그런 패권이라고 보면서, 오늘날의 제1의 패권 국가는 미국이라고 볼 수 있고, 여기에 20세기 이후에 밀레니엄 그 시대 이후에 급부상한 중국이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양상으로 세계 정세가 운영되고 있는 상으로 전개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패권의 그 흐름의 내용을 잠깐 설명했고, 이어서 우리가 그 세계 패권의 흐름 속에서 살펴볼 내용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아시아의 그 역사 속의 전쟁사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자세히 한번 이렇게 지도를 우리가 그리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역사 속에서 우리가 전쟁사 할 적에 세계 최초의 전쟁 하면은 우리 한민족과 중원을 차지하고 있었던 현재 중국이라 하는 그런 중원의 한족과의 싸움 속에서 처음으로 전쟁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식민사관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 전쟁의 그 내용을 잘 살펴보지 못하고 모르고 있는데, 세계 최초의 전쟁은 탕록대전이에요. 탕록대전. 세계 최초의 전쟁. 역사 속에 기록된 그런 내용으로서의 전쟁사에서 세계 최초의 전쟁은 탕록대전이라고 봐야 돼요. 이 탕록이라는 지명은 현재 중국의 수도인 북경에서 서쪽으로 50리 정도 떨어진 아주 계곡이에요. 여기에서 최초의 전쟁이 발발했어요. 기록된 내용 속에서. 이 시기가 BC 2698년에 있었던 10년간의 전쟁이에요. 10년간. 근데 너무나 모르고 있어요, 전쟁을. 여기에 전쟁에서 우리나라 역사에서 배달 신시국의 14대 황제였던 그 치우천왕이라 하는 그 자오지천왕, 그 자오지천왕과 중국의 역사 속에서 처음 황제라고 지칭되는 허는 황제와의 싸움이에요. 10년간의 전쟁을 통해서 73차례에 걸친 전쟁이었어요. 물론 승리한 사람은 그 배달 신시국의 치우천왕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고사를 통해서라든가 중국의 역사를 통해서라든가 전해지는 치우천왕은 아주 전쟁의 신으로 추앙받는 그러한 분이에요. 그래서 지나간 이야기지만 2002년도 월드컵 때 붉은 악마를 상징하는 우리의 전쟁의 모든 상황에서 승리의 신으로서 이렇게 추앙됐던 그분을 기리는 그런 표현이 붉은 악마의 표현이었고, 모든 어떤 타국과의 이렇게 경쟁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상황에 그런 응원
내용 속에서 포함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중국에서는 요즘에 자기들의 조상으로서 3명의 조상을 모시고 있어요. 원래는 헌원 황제를 자기네 조상으로 모시고 있는데 이 치우천왕까지도 자기네 조상이래요. 전쟁에 패했던 승리자 그 사람을 자기들의 역사 속에서는 사마천의 사기에서 치우천왕이 패배하고 그 헌원 황제가 승리했다고 이렇게 그 거짓된 기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요즘에는 그의 존재를 갖다 실제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의미인지 모르지만 삼조당이라 해서 치우천왕도 자기네 조상으로 모시고 있어요. 이런 역사성의 그 모순점 이런 사항을 보면서 하여튼 최초의 전쟁은 탕록대전이었다. 기억을 해야 될 싸움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삼국시대로 넘어가면서 뭐 많은 싸움이 있었지만 다 짧은 시간에 언급할 수는 없고 삼국시대로 넘어가면서 우리는 중국과의 싸움에서 고구려가 승리한 싸움을 많이 기억하고 있어요. 아는 것이 살수대첩, 안시성 승리. 근데 그런 싸움 말고도 그 이전에 이미 중국 한나라와의 대립 속에서 승리한 싸움이 있는데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관도대전이라는 게 있어요. 중국 한나라와의 싸움에서 크게 대첩한 큰 살수대첩에 버응하는 대전이에요. 관도대전. 여기서 승리한 고구려의 장수가 좀 생소한데 명림 답부장군이에요. 명림 답부장군. 그 사람이 승리한 관도대전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후에 이제 우리가 이미 학교에서 공부한 내용 속에서 다들 기억하고 있어요. 이 당시 중국은 오랫동안의 혼란기가 수나라라는 나라에 의해서 통일돼요. 선비족에 의한 수나라에 의해서 통일되는데 그 수나라에 의한 고구려 침략. 수나라가 4번에 걸친 고구려 침략을 감행하는 가운데서 다 실패해요. 다 패배. 거기에서 가장 4차에 걸친 침략에서 유명한 싸움이 우리는 을지문덕 장군의 살수대첩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어요. 612년에 살수대첩. 물론 큰 승리의 싸움이었고 우리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우리나라 전쟁사에 있어서 3번에 걸친 대승리의 싸움이 무엇이냐 이렇게 좀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살수대첩. 고려시대 권한족의 침략을 물리쳤던 그 강감찬 장군의 기주대첩. 그 다음에 조선시대 이순신 장군의 살수대첩. 이런 내용으로 3대 대첩의 승리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고 그 다음에 뒤를 이었던 당나라와의 싸움에서도 뭐 양만춘의 안시성 승리의 싸움이 있었고 그 다음에 계속 승리한 싸움이 있었지만 결국은 그 강대국이었던 고구려가 나당연합에 의해서 멸망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역사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고구려 멸망 이후에 30년 후에 고구려를 계승했던 그런 대진국 발해에 의해서 신라와 대진국 발해가 있었던 그 시기가 남북 시대를 거쳤고 그 후에 신라가 후삼국으로 분열되면서 일단 후삼국의 혼란을 고려가 통일하는 과정에서 고려 시대에는 그 동아시아가 삼각 관계의 이런 정립식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동북아시아의 고구려를 계승했던 고려, 중원을 5대 19개 혼란기를 통일했던 그런 한족에 한 송나라, 그 다음에 고려와 이렇게 자웅을 겨루는 상태라고 봐야 돼요. 처음에는 거란족에 한 요나라, 그 다음에 여진족에 한 금나라, 그 다음에 세계를 정복했던 같은 동이족 계통의 몽고족에 한 원나라가 우리나라의 고려시대에 동아시아에 정립했던 그러한 나라들이에요. 먼저 이 고려는 요나라의 침략을 크게 물리쳐요. 3번에 걸친 거란족의 요나라의 침략을 물리치고 우리가 공부한 내용 속에서 거란족의 1차 침략은 서해 애교 단판에 의해서 강동 육주를 획득하는 그런 전가를 올리는 상태에서 물리치고 그 다음에 2번째 침략은 강조의 변에 의해서 이루어진 침략을 고려가 화친을 요구하는 상태에서 화친을 맺었고 그렇게 화친하고 돌아가는 거란족을 뒤에서 뒤쫓아가서 아주 승리했던 싸움이 양주 장군의 2차 침략이에요. 그래서 좀
웃음편의 내용이지만 역사 속에서 우리가 그 규자라는 그 이름이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 뒤쫓아가서 이 뒤통수를 까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표현해서 좀 그런 것 같은데, 고려 말에 그 아주 절대적인 충신이었죠. 정몽주 대감을 선주께서 뒤통수를 깐 사람이 있었어요. 누군가 하냐면 조영규라는 사람이에요. 이방원의 신부 조영규. 이게 빗대는 사학의 비유가 될지 몰라도 현대사에서 1979년에 박정희 대통령 그의 신복의 손에 돌아가셨죠. 누군지 아실 것 같아요. 규라는 분이 있었는데, 아까 규자 이름을 가진 분들 이렇게 좀 제가 지적해서 말씀드렸다 해서 저한테 항의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고려시대 3차의 거란족 침략을 물리쳤고, 이 거란족의 그 세력에 아주 압박을 느꼈던 송나라는 엄청 이 북한민족에게 시달려요. 정강의 변, 뭐 여러 가지 사건 속에서 요에게 아주 압박을 당하는 그런 상태로 남쪽으로 쫓겨가요. 그래서 이 송나라는 중국 한족이 세운 나라 중에서 가장 문약한 아주 그런 나라가 송나라였고, 숙문주의를 추구했던 나라가 송나라예요. 그래서 송나라는 그 후에 남송으로서 존재하는 상태였는데, 뒤를 이었던 금나라의 압박에도 매우 시련을 당해요. 송나라의 황제였던 시종흠종이 금나라에 잡혀가 버려요. 이런 치욕적인 한족의 역사도 다 숨겨지는 상태로 자기들의 역사를 이렇게 가리는 역사 속의 내용을 기록한 것이 중화 사대주의 사항에 관한 그런 역사예요. 춘추필법에 관한 역사예요. 그 다음에 금나라는 결국 고려에 대해서는 압박은 가했지만, 고려와 이렇게 연립되는 상태에서 삼국관계가 결국 이렇게 정립되는 동아시아 정세였다고 보고, 뒤를 이었던 이 아주 몽고족의 원나라가 세계 강국으로서 세계를 제패했던 몽골이 아니에요. 징기스칸에 의해서 지금 유럽으로까지 진출해서 직속 칸국, 우리 표현으로는 한국으로 표현되는데 직속명의 칸국까지도 나라를 설치했던 민족이 몽고족이에요. 그래서 차카타이 칸국, 오고타이 칸국, 킵차크 칸국, 이란 칸국의 그 많은 영역의 그 일대에 후손들이 지금 이슬람교 쪽으로 치우치는 그런 나라들이에요. 엄청 나라가 지금 세계의 어떤 그 여러 지역을 갖다 장악하고 있어요. 그 몽고족의 원나라에 의해서 고려는 6차례에 걸친 몽고족의 침략을 계속 항모의식에 의해서 견뎌내고 싸웠지만, 결국 세계를 정복했던 원나라에 결국 항복함으로써 6차례에 걸친 40년 동안의 침략을 결국 견디지 못하고 항복함으로써 원의 부마국으로 전락이 됐던 그런 원의 지배하에 있었던 고려의 기간이 80년간이에요. 그러한 시련을 딛고 일어섰던 사람이 고려의 공민왕이었는데, 공민왕은 결국 반원 정책을 추진하면서 개혁 정책을 추진했지만, 그러한 고려가 갖고 있었던 한계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신흥 무장 세력으로서 등장했던 이성계에게, 이화도 해군 이후에 결국 이성계와 정도전 중심의 사대부 세력에 결국 고려는 멸망이 되고 조선이 건국될 수가 있었는데, 그 시기가 1392년의 조선 건국이에요. 근데 우리 역사에서 가장 4대 존화주의 사상에 의해서 성리학을 국치의 기본으로 삼는 상태의 나라가 조선이에요. 이 조선시대에 있었던 동아시아 전쟁사에서 우리는 가장 최대의 전란이 1592년에 있었던 동아시아 7년 전쟁, 명예계획과 일본의 침략과 조선이 함께 이루어진 전쟁, 여기에서 결국은 이순신 장군의 활약에 의해서, 많은 의병들의 활동에 의해서 그 임진왜란 7년 전쟁은 승리로 이끌 수가 있었지만, 그 전란의 후유증을 극복하지 못한 조선이 그 후에 또 광해군의 개혁 정치가, 광해군이 축출되면서 집권했던 인조반정, 서인들의 집권에 의한 그들의 4대주의의 애교 전략,
강해군 때 등거리 외교를 버리고 그 망해가는 명나라에게 치우치는 4대 정책에 의한 그러한 외교 전략으로 결국 두 번에 걸친 신흥 세력, 금나라에 의해서 세워진, 금나라의 후예들에 의해서 세워진 청에 의해서 두 번에 걸친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을 통해서 우리 역사 속에서 아주 전쟁사에 실욕적인 굴욕을 당하는 그런 삼전도의 굴복을 당한 시기가 또 조선시대예요. 그 시기를 거치는 상태에 계속 서인 노론들의 집권에 의한 4대 사상, 명이 멸망하니까 결국 청나라에도 4대 의식 속에서 그러한 의식으로 점철된 그러한 조선 사회가 결국 18세기 이후에 서양 세력의 서세동점하에 들어오는 그들 세력을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상태,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결국 조선은 20세기 초 1910년에 일찍이 개화한 근대화에 성공했던 일본에 의해서 결국 멸망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 이 멸망된 시기에 또 한반도가 지금의 상황이 다시금 그렇게 전개될지 모르지만 한반도를 놓고 청나라와 일본 사이의 전쟁, 우리 한반도를 놓고 다시금 또 러시아와 일본의 전쟁, 널 전쟁의 전쟁터가 한반도가 되고 말았죠. 그런 상태에서 일본이 승리함으로써 결국 조선은 일본에 의해서 멸망되는 비운의 역사를 초래할 수밖에 없었다는 동아시아의 전쟁사를 이렇게 언급하면서 우리가 다시금 이 시기에 미중 대립 속에서 한반도가 다시금 전쟁이 확대되는 세계전쟁의 그러한 무대가 되지 말라는 법이 없는 역사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고 대응해 나가야 될지를 생각해 보면서 이 시간의 내용을 이렇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론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현대적인 그런 내용의 미중 패권 속의 내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한번 간단히 이렇게 살펴보는 내용으로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세계의 패권을 미국이 장악하고 있는 가운데 20세기 말 21세기로 넘어가는 2000년대 말엽에 밀레니엄 시대 이후에 급속히 성장한 중국, 정식 국명은 중화인민공화국이 미국의 세계 패권에 도전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는 작금의 현실이라고 볼 때 이런 세계 전쟁이 어느 지역으로 확대되어 이어질지, 우리 대한민국이 있는 동북아시아로 확대될지, 제3차 세계대전으로 확대될지 모르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이에 대응해야 할지는 매우 중요한 기로에 우리가 처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상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 대처해 나가야 되는지는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보는데, 그 해상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던 그런 현재 그 치열한 역사 전쟁 또한 이루어지는 가운데 우리가 한반도를 둘러싼 동아시아의 그 전략 지형, 지정학적인 역학관계, 역사 속에서 많은 그런 구조적인 변화 속에서 우리에게 이익이 될 수도 있었던 그런 지정학적 이치, 그런데 이 한반도를 중심한 역학관계의 구조적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9세기 후반에 동아시아의 지각 변동이 20세기 상황으로 넘어갈 적에 일본의 부상과 중국 쇠퇴, 20세기 말에는 중국 쇠퇴에 기인한 것이라면 현 21세기에는 중국의 대국화, 그 다음에 일본의 정체 상황, 그래서 일본의 정체가 역대 세력 판도를 이렇게 재편하고 있다고, 동아시아에서 세력 판도가 재편되고 있다고 볼 적에 이 과정에서 현상을 유지하려는 세력, 동아시아의 세력, 또 현상을 타파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려는 신흥 세력 간에 그 갈등과 긴장이 고조되고 있고
세계 도처에서 전쟁이 자행되고 있다고 보고 동아시아에서도 위험의 충돌성이 매우 높아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러한 지정학적 요충에 이치한 한국, 대한민국이 맞이하고 있는 도전도 매우 심상치 않다고 이렇게 진단하면서 주변 강대국들로부터 또 대한민국이 받는 러브콜은 동아시아 지정학에서 차지하는 한국의 비중과 체급이 이 시대에 어느 시대보다도 높아졌다고 보는 것은 한편으로 축복이라고 할 수도 있겠으나 그 전략적 판단과 선택을 그르치면 지정학적으로 이치한 대한민국은 그것이 재앙이 될 수도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21세기의 그 생존 전략 수립의 출발점은 우리의 안보와 생존에 대한 위협이 어디서 올 것인지를 직시하는 그런 현 시점이라고 봐야 하고 역사에서 그 교훈을 우리가 찾아야 되지 않을까. 역사에서 교훈을 찾는다면은 동북아의 세력 균형을 파괴하고 패권을 장악하는 세력이 항상 우리를 침탈하고 종속관계를 강요하는 주범이었음을 명심하며 한반도를 지배하고는 한반도가 적대 세력의 영향권에 들어가는 것을 막는 것이 결국 패권 유지에 필수적인 그들의 이유이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 동아시아 전쟁 속에서 살펴본 임진왜란, 병자호란, 청일전쟁, 러일전쟁, 6.25 동란, 가장 최근에 한반도에서 있었던 6.25 전쟁은 한반도를 둘러싼 모든 전쟁은 영내 패권 투쟁의 산물이었고 우리 자신을 지킬 힘이 없었을 때 당한 일들이었다고 이렇게 지적하면서 이러한 현재 시점에서 자국의 이익을 절대선으로 추구하는 것이 국제정치의 관례인데 그러면 이렇게 불확실하고 험난한 이러한 안보 환경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책략으로 나라를 지켜나가야 할 것인가 이런 답변을 한번 두 가지 내용 속에서 한번 살펴볼 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첫째, 주변국이 함부로 우리를 힘으로 겁박하거나 또는 얕보지 못할 독자적인 역량과 유사시 이를 사용할 의지를 우리 스스로 갖춰야 할 것이며 그 다음에 동아시아 세력 균형을 회복하고 중국을 견제하는 그 유리한 안보 지형을 만드는 것을 외교 안보 전략의 근간으로 삼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이런 상황의 대처 방안을 따르지 않고 이를 위해 중국의 부상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국가들과 전략적으로 연대하고 안보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중국의 패권 세력의 발호를 견제할 최후 균형자는 그래도 미국뿐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 오늘 강의를 마치면서 여러 시청자분들에게 속에 관심수 속에 저는 다음과 같이 부탁을 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우리 역사를 바로 세우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시간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